한국이 미사일을 쐈습니다. 500km를 날아와 4.7m 오차로 박혔습니다. 미국과 러시아만 가능했던 수치였습니다. 펜타곤이 재평가에 들어갔습니다. 중국은 긴급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반응을 보인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30년간 한국을 무시해 온 일본 NSC 여성 심의관이 서울에서 무너졌습니다.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저는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진지하게 들여다본 적이 없었습니다. 일본 내각부 국가안전보장회의, 흔히 NSC라고 부르는 곳에서 한반도 군사 위협을 분석하는 것이 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석한 것은 한반도의 절반뿐이었습니다. 북쪽 절반이요. 한국 미사일 관련 보고서는 제 책상 서랍 맨 아래칸에 있었습니다. 위협, 평가, 우선순위 17번째. 중국 둥펑 시리즈가 1번, 북한 화성 시리즈가 2번, 러시아 킨자리 3번. 한국 현무 시리즈는 맨 끝자리였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도쿄 나가타초의 안보 관련 부처 전체가 비슷한 인식을 갖고 있었죠. 한국은 열심히 하는 나라지만 아직 우리 수준은 아니다. 그 오만함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저는 서울에서 배웠습니다. ADX 전시장에서 모니터에 뜬 숫자 하나. 500km를 날아와 4.7m 오차로 박힌 미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전시관에서 본 K9 자주포 생산 라인. 연간 120대, 유사시 350대라고 아무렇지 않게 설명하는 38살 한국인 연구원의 담담한 눈빛. 저는 그 순간들 앞에서 한 문장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30년 동안 무엇을 보고 있었던 걸까?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노 유카리입니다. 올해 57살이고 도쿄 지요다구에서 태어났습니다. 와세다 대학에서 국제안보학을 전공한 뒤 내각부에 들어가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국에서 30년을 근무했습니다. 한반도 군사위협 분석을 총괄했고 미국과의 미사일 방어 협력 정책을 자문했습니다. 방위성 장관 직속 브리핑에 23차례 참석한 이력이 있습니다. 지금은 도쿄 롭폰기에 있는 민간안보연구소 아시아전략포럼에서 소장으로 일하고 있죠. 미사일 위협 분석이라면 저는 일본에서 가장 오래 그 일을 해온 사람 중 하나라고 자부해왔습니다. 그 자부심이 서울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전시장 모니터에 뜬 4.7m라는 숫자. 그 숫자를 설명하던 젊은 한국인 연구원의 표정. 미쓰비시 중공업 출신 나카무라 씨가 제 옆에서 조용히 내뱉은 한마디. 저는 그 순간들을 겪으면서 30년간 쌓아온 확신이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확신에 차서 틀려왔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아버지 오노 케니치는 방위청 기술관료 1세대였습니다. 지금은 방위성이라고 부르지만 아버지가 근무하던 시절에는 방위청이었죠. 아버지는 일본의 H-2 로켓 개발 프로그램에 간접적으로 관여했고 하야부사 우주탐사 프로젝트의 초기 기술 검토에도 참여한 분이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아버지는 서재에 앉아 기술 도면을 펼쳐놓고 늦은 밤까지 작업하곤 했습니다. 종이 위에 가득한 숫자와 도형들. 연필 끝에서 나는 사각사각 소리. 서재에 들어가면 잉크와 종이가 뒤섞인 특유의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그 냄새가 좋았어요. 아버지는 가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유카리, 일본 기술은 세계 최고야. 우리가 만든 로켓이 우주까지 날아가는 거란다. 저는 그 말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일본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세계 최초의 소행성 샘플 귀환, 독자 위성 발사 능력, 세계 3위의 우주기술 보유국. 아버지의 자부심에는 근거가 있었습니다. 제가 내각부에 들어간 것도 아버지의 영향이었습니다. 와세다를 졸업하고 안보 분야에 발을 디뎠을 때 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죠. 그것이 아버지가 보여주신 가장 큰 칭찬이었습니다. NSC 사무국에서의 제 하루는 단순했습니다. 매일 아침 8시에 나가타초 청사에 출근해서 커피 한 잔을 내리고 당일 배포되는 동아시아 미사일 동향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북한 이동식 발사대 동향이 항상 첫 번째, 중국 둥펑 계열 전개 패턴이 두 번째, 러시아 극동 배치 현황이 세 번째. 이 세 가지가 매일 아침 제 모니터의 첫 화면을 차지했습니다. 한국 현무 관련 파일은 항상 맨 마지막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습관적으로 가장 나중에 열었고
솔직히 말하면 열지 않는 날도 많았습니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그냥 관심이 없었습니다. 방위성 내부 문서에는 각국 방산 역량을 등급으로 분류하는 체계가 있었습니다. 미국은 초인류, 러시아와 중국은 인류, 영국, 프랑스, 독일은 준인류, 그리고 한국은 기술 추격국이라는 범주에 들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터키와 같은 등급이었죠. 저는 그 분류를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일본이 미국 MD 체계의 핵심 파트너라는 사실도 제 확신을 굳혀줬습니다. 미국이 일본에는 이지스 시스템과 SM-3 요격 미사일을 제공하면서 한국에는 사거리 제한까지 걸어뒀다는 것. 그것은 미국이 보기에도 일본이 더 중요하고 한국의 미사일 기술은 제한이 필요한 수준이라는 뜻이라고 저는 해석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것은 해석이 아니라 착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저는 그것을 구별할 수 없었죠. NSC 회의에서 한국 방산이 의제로 올라오는 경우는 1년에 서너 번 정도였습니다. 그때마다 회의를 주재하는 상급자, 제 멘토이기도 한 하세가와 토시오 전 방위성 기술연구본부장이 같은 말을 했습니다. 한국 방산은 모니터링 수준으로 충분합니다.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죠. 저는 그 한마디에 안심했습니다. 하세가와 씨는 방위성에서 35년을 보낸 분이었습니다. 63세 노련한 안보 전문가가 그렇게 말한다면 틀릴 리 없다고 저는 믿었죠. 저녁에는 로폰기의 아파트로 돌아와 간단한 식사를 하고 뉴스를 봤습니다. 주말에는 메이지 진구 신궁 주변을 산책하거나 서재에 앉아 밀린 분석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단조롭지만 안정적인 삶이었습니다. 저는 그 안정이 좋았어요. 그리고 그 안정을 깨뜨린 것은 제 딸이었습니다. 딸 야마모토 리사는 28살로 외무성 아시아대 양주국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혼 후 성이 바뀌었지만 저는 리사가 여전히 오노 가문의 딸이라고 생각했죠. 리사는 대학 시절부터 한국어를 공부했고 최근에는 한국 드라마와 음악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가볍게 봤습니다. 젊은 세대의 유행이려니 했죠.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리사가 로폰기 아파트에 저녁을 먹으러 왔습니다. 제가 우동을 삶고 리사가 반찬을 차리는 동안 거실 TV에서는 NHK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죠. 뉴스 앵커가 한국 방산 수출 실적을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폴란드의 K2 전차와 K9 자주포, FA-50 경전투기를 대규모 수출했다는 내용이었죠. 리사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봐. 한국 방산 수출이 엄청나대. 폴란드가 전차를 한국에서 사는 거야. 유럽 나라가. 저는 우동면을 건지면서 가볍게 대답했습니다. 폴란드가 급해서 그런 거야. 독일 레오파르트 납기가 3년 이상 밀려 있으니까 차선책으로 한국을 고른 거지. 기술력 때문이 아니라 속도 때문이야. 리사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야. 요즘 한국은 드라마만 잘하는 나라가 아니라고. 방산도 세계적으로 엄청난데 외무성에서도 한국 방산 관련 보고서가 계속 올라오고 있어. 저는 리사를 바라봤습니다. 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죠. 리사, 엄마가 30년 동안 그쪽을 봐왔어. 한국 무기는 양산 속도는 빠르지만 핵심 기술에서는 아직 우리 수준이 아니야. 미사일만 해도 일본은 미국과 공동 개발을 하고 있잖아. 한국은 독자 개발이라고 하지만 정밀도에서 한계가 있어. 리사가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엄마는 한국에 대해서는 항상 결론부터 내려놓고 보는 것 같아. 그 말이 가슴에 작은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딸의 감상적인 말이라고 넘겼으니까요. 그때는 그랬습니다. 며칠 뒤 월요일 아침, 출근해서 메일함을 열었을 때 한 통의 초청장이 와 있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미사일 기술 컨퍼런스 초청이었습니다. 12개국에서 안보 전문가 200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국제학회였죠. 저는 별 감흥 없이 프로그램을 훑어봤습니다. 첫째 날은 중국 미사일 위협 평가, 둘째 날은 극초음속 무기 개발 동향. 평범한 안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셋째 날 메인 세션 제목을 보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한국 탄도미사일 기술의 글로벌 임팩트, 현무 시리즈를 중심으로. 한국이 메인 세션이라고요? 저는 눈을 비비고 다시 읽었습니다. 분명히 메인 세션이었습니다. 기조 발표자는 한국 국방과학연구소, 흔히 ADD라고 부르는 곳의 선임연구원이었습니다. 제목 옆에 별표가 2개 붙어 있었는데
이것은 이번 컨퍼런스에서 가장 주목도가 높은 세션이라는 표시였죠. 저는 의아했습니다. 이 컨퍼런스에 3차례 참석한 적이 있었지만 한국이 메인 세션에 오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일본은 패널 토론에 한 자리 배정받은 수준이었는데 한국이 메인이라니 프로그램 편성이 이상한 건지 아니면 제가 모르는 사이에 뭔가 변한 건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세가와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세가와 선생님, 싱가포르 컨퍼런스 초청장 받으셨나요? 한국 미사일이 메인 세션으로 올라와 있는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세가와 씨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오노 씨, 요즘 국제 컨퍼런스들이 한국 방산을 띄우는 분위기야. 폴란드 수출권 이후로 화제가 됐으니까. 하지만 기술적 실체가 있느냐는 별개 문제지. 가서 직접 팩트 체크하고 와. 과장된 거라면 우리가 바로 잡으면 되니까. 저는 전화를 끊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세가와 씨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국제 방산 시장에서 한국이 주목받는 것은 수출 실적 때문이지 기술력의 질적 도약 때문은 아닐 거라고 판단했죠. 가서 확인하고 오면 되는 거야. 한국 미사일의 한계를 정리해서 보고서를 쓰면 좋은 자료가 될 거야. 저는 참가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한국 탄도미사일 기술 분석, 과대평가된 위협. 그것이 제가 쓰려던 보고서의 방향이었죠. 하지만 참가 신청서를 보내기 전에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눈에 걸렸습니다. 기조 발표, 제목 아래 요약문에 쓰여 있던 숫자들이었습니다. 현무 탄도 중량 10톤급, 원형 공산 오차 8m 이내, 지하 120m 콘크리트 관통 능력. 저는 그 숫자들을 천천히 다시 읽었습니다. 탄도 중량 10톤이라고요? 지하 120m 관통이라고요?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머릿속으로 빠르게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10톤급 탄두를 초음속으로 돌입시켜 지하 120m를 관통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가능한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재래식 탄도미사일로 이것을 실제로 구현한 나라는 지구상에 2곳뿐이었습니다. 미국, 그리고 러시아. 저는 계산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과장이겠지. 학회 요약문은 항상 부풀리기 마련이니까. 저는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들이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탄두 중량 10톤, 120m 관통, 500km 사거리에서 CEP 8m.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나가타초의 오후 하늘이 회색빛이었습니다. 빌딩 사이로 보이는 좁은 하늘이 묘하게 답답하게 느껴졌죠. 리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엄마는 한국에 대해서는 항상 결론부터 내려놓고 보는 것 같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의 문제야. 가서 확인하면 되는 거야. 싱가포르행 항공편을 예약했습니다. 출발까지 열흘이었습니다. 그 열흘 동안 저는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아침 8시 출근, 브리핑 파일 검토, 오후 보고서 작성, 저녁 뉴스 시청. 한국 현무 파일은 여전히 서랍맨 아래칸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퇴근길에 지하철을 타고 로폰기역에서 내려 아파트까지 걸어가는 15분 동안 저도 모르게 그 숫자들을 머릿속에서 반복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10톤, 120m, 8m. 서랍맨 아래칸에 넣어둔 보고서가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싱가포르로 떠나기 전날 밤 리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학회 간다고 했지. 이번엔 열린 마음으로 다녀와. 저는 그 문자를 읽고 피식 웃었습니다. 열린 마음이라니. 30년 경력의 안보 전문가에게 그런 말을 하다니.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문자가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싱가포르 창의공항에 내린 것은 아침 7시였습니다. 공항문을 나서는 순간 열대 특유의 습한 공기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도쿄의 건조한 11월과는 완전히 다른 공기였죠. 셔츠 위로 땀이 배어나오는 것을 느끼며 저는 택시에 올랐습니다. 컨퍼런스 장소는 마리나베이 샌즈 옆 국제 컨벤션 센터였습니다. 차 안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싱가포르의 스카이라인을 봤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도시. 도쿄와는 다른 방식의 깔끔함이었습니다. 공항에서 호텔까지 30분. 저는 그 시간 동안 노트북을 펴고 발표 자료를 다시 한번 훑었습니다. 첫째 날과 둘째 날은 예상대로였습니다. 중국 둥펑 -17의 극초음속 활공체 위협평가, 북한 화성 시리즈의 고체 연료 전원 분석,
제가 수십 번 들어온 주제들이었습니다. 저는 메모를 하면서도 특별한 긴장감 없이 세션을 소화했죠. 셋째 날이 문제였습니다. 오전 10시. 메인홀에 300석 가까운 좌석이 거의 다 찼습니다. 평소 이런 학회에서 메인 세션이 이 정도로 차는 것은 드문 일이었습니다. 저는 중간 열에 앉아 무대를 바라봤습니다. 무대 위 대형 스크린에 글자가 떴습니다. 한국 탄도미사일 기술의 글로벌 임팩트. 현무 시리즈를 중심으로 발표자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한국 국방과학연구소 소속 김도연 선임연구원이었습니다. 38살. 단정한 정장에 짧은 머리, 안경 너머의 눈빛이 차분하고 또렷했습니다. 젊었습니다. 이런 자리에 서기엔 너무 젊다고 저는 생각했죠. 김도연은 마이크를 잡고 첫 문장을 말했습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한국이 지난 20년간 독자적으로 개발해 온 탄도미사일 기술의 현재 수준입니다. 독자적이라는 단어에 살짝 힘을 줬습니다.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독자적이라. 미국한테 사거리 제한까지 받아놓고 무슨 독자적이야. 하지만 화면이 넘어가면서 제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현무2 시리즈, 사거리 500km, CEP 30m. 이것은 제가 알고 있던 수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예상 범위 아니었죠. 현무3 시리즈, 지대지 순항미사일, 사거리 1500km, 지리형 추적 비행 능력. 이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순항미사일 수준에서는 괜찮은 성능이라고 저는 평가했었죠. 그런데 화면이 한 번 더 넘어갔습니다. 현무 5점, 탄두 중량 10톤급, CEP 8m 이내, 사거리 500km 이상, 지하 120m 콘크리트 관통 능력 확인. 저는 펜을 멈췄습니다. 김도연은 아무런 과장 없는 목소리로 계속 설명했습니다. 마치 날씨를 이야기하듯 담담하게요. 현무호는 기존의 사거리 지침 해제 이후 개발된 신형 탄도 미사일입니다. 탄두 중량은 기존 현무의 5배 이상이며 이 중량을 초음속 도립으로 표적에 전달함으로써 핵탄두 없이도 전략적 억제력을 갖추는 것이 개발 목표였습니다. 홀이 조용해졌습니다. 300명 가까운 전문가들이 동시에 숨을 죽인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노트에 숫자를 받아 적었습니다. 10톤, 8m, 120m, 그리고 그 숫자 옆에 물음표를 크게 그렸습니다. 이건 사실일 수가 없어. 이 수치를 재래식 탄도미사일로 달성한 나라는 미국과 러시아뿐이야. 한국이 이걸 했다고? 화면이 다시 넘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시험 발사 영상이었습니다. 발사 순간의 불꽃, 수직으로 솟구치는 미사일, 그리고 500km 떨어진 표적 지점의 타격 영상, 콘크리트 구조물이 폭발하는 순간 화면 구석에 숫자가 떴습니다. CEP 6.3m.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공개석상에서 보여주는 영상에 6.3m라는 수치를 띄웠다는 것은 실제 비공개 시험에서는 이보다 더 정밀한 결과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김도연이 다음 슬라이드로 넘기며 말했습니다. 참고로 이 수치는 공개 가능한 범위 내의 데이터입니다. 그 한마디가 등줄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공개 가능한 범위. 그 말은 공개하지 못하는 수치가 더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됐을 때 저는 손을 들 수 없었습니다. 무슨 질문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묻고 싶은 것은 산더미였는데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질문을 하든 그것은 제가 한국 미사일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300명 앞에서 인정하는 꼴이었으니까요. 홀을 나와 복도에 서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싱가포르의 오후 하늘이 눈부시게 맑았습니다. 마리나베이의 물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죠. 옆에서 누군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돌아보니 중국 국방대학 개건교수 리우 첸밍이었습니다. 예전에 베이징 학회에서 한두 번 인사를 나눈 적이 있는 사람이었죠. 52살의 마른 체격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오노 씨, 오랜만입니다. 방금 발표 보셨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리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도 한국 미사일을 별로 심각하게 안 봤었어요. 둥펑 시리즈가 워낙 규모가 크니까 한국은 그냥 작은 나라의 작은 미사일이라고 생각했죠. 저는 그 말에 어딘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중국도 같은 생각이었구나. 하지만 리우의 다음 말이 그 안도감을 박살냈습니다. 그런데 6개월 전에 베이징에서 내부 평가를 다시 했어요. 결론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의 정밀도는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최소 10년 앞서 있었어요.
저는 리우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둥펑 시리즈는 숫자는 많습니다. 규모에서는 한국을 압도하죠. 하지만 정밀도에서 한국에 뒤진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14억 인구의 나라가 5천만 인구의 나라한테 미사일 정밀도에서 진다는 것. 베이징에서 그 보고서를 받아든 사람들의 표정이 어땠겠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중국이 한국 미사일 기술을 재평가했다. 경쟁국인 중국이 스스로 인정했다고? 리우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오노 씨, 일본은 어떻게 보고 계신 건가요? 솔직히 좀 늦은 것 아닙니까? 그 말이 가슴에 칼처럼 박혔습니다. 중국도 재평가를 끝냈는데 일본은 아직 서랍 속에 넣어두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저는 호텔 방으로 돌아와 곧장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상대는 앤드류 캠벨이었습니다.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 전략실 전 국장. 60살. 펜타곤에서 32년을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미국 MD 협력 자문을 하던 시절의 카운터파트였고, 퇴임 후에도 비공식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였습니다. 캠벨 씨, 한국 현무 관련해서 물어볼 게 있습니다. 오늘 싱가포르 학회에서 ADD 발표를 봤는데 수치가 좀 믿기 어렵습니다. CEP 8m 이내라는 게 검증된 겁니까? 답장은 40분 후에 왔습니다. 오노, 그 수치는 과장이 아니야. 오히려 공개된 수치가 실제보다 보수적이야. 펜타곤에서도 재평가 작업이 진행 중인데 한국 미사일 기술이 우리 예상보다 빠르게 발전했다는 게 중론이야. 저는 그 메시지를 3번 읽었습니다. 과장이 아니다. 공개 수치가 보수적이다. 펜타곤에서 재평가 중이다. 캠벨은 32년 경력의 국방부 전략가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한다면 이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추가 메시지가 왔습니다. 하나 더 말해줄게. 한국이 사거리 지침을 해제한 이후의 개발 속도가 우리 예측의 2배였어. 미국 내에서도 한국 미사일 역량을 재분류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어. 기존의 추격국 범주가 아니라 독립적 미사일 강국으로. 독립적 미사일 강국. 저는 그 5글자를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추격국이 아니라 독립적 강국으로 재분류한다면 일본 방위성이 써놓은 기술 추격국이라는 등급은 완전히 틀린 게 되는 거였습니다. 저는 즉시 하세가와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싱가포르 시간으로 밤 10시, 도쿄는 밤 11시였습니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이것은 늦출 수 없는 보고였습니다. 하세가와 선생님, 긴급하게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저는 학회 발표 내용과 캠벨의 확인을 정리해서 전했습니다. CEP 8m 이내, 탄두 중량 10톤급, 지하 120m 관통, 공개 수치가 보수적이라는 미국 측 확인. 펜타곤 재평가 진행 중.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10초쯤 지났을까요? 하세가와 씨의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낮은 톤이었습니다. 오노 씨, 한국이 그 수준일 리 없어. 학회 발표라는 게 원래 부풀리기 마련이고 캠벨도 미국 입장에서 한국을 띄워줄 이유가 있으니까 냉정하게 봐야 해. 하지만 선생님, 캠벨이 비공식 채널로 이렇게까지 말하는 건 처음입니다. 그리고 중국 측 전문가도 비슷한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6개월 전에 이미 내부 재평가를 마쳤다고 합니다. 하세가와 씨가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중국이? 네. 한국의 정밀도가 자기들 예상보다 최소 10년 앞서 있다는 결론이었다고 합니다. 전화 너머로 길게 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노 씨, 일단 돌아와서 보고서를 정리해. 하지만 결론을 서두르지 마. 한국 미사일 한두 개의 성능이 좋다고 해서 전체 방산 역량이 도약한 건 아니야. 개별 무기의 스펙과 전체 방위 산업의 수준은 다른 문제니까.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세가와 씨의 논리는 일리가 있었습니다. 미사일 하나의 성능이 뛰어나다고 해서 그 나라의 방산 전체가 세계적 수준인 것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가 걸렸습니다. 하세가와 씨가 중국의 재평가 이야기를 듣고 말문이 막혔던 그 순간, 평소에 하세가와 씨라면 바로 반박했을 텐데 그때만큼은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저에게는 어떤 대답보다 무겁게 와닿았습니다. 호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싱가포르의 밤은 습하고 따뜻했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이마 위를 스쳐갔습니다. 머릿속에서 2가지가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30년간 유지해 온 평가, 그리고 오늘 하루 동안 쏟아진 숫자들.
둘 중 하나는 거짓이어야 했습니다. 저는 전자가 거짓이기를 바랐습니다. 그 편이 훨씬 편안했으니까요. 하지만 김도연의 담담한 목소리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아무런 허세도 없이 날씨 이야기하듯 10톤급 탄두를 설명하던 그 목소리. 허풍을 떠는 사람은 보통 목소리를 높입니다. 자신이 없는 사람은 수식어를 잔뜩 붙이죠. 하지만 김도연은 그냥 숫자만 말했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사실인 것처럼.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싱가포르에서 도쿄로 돌아온 다음 날, 저는 사무실에 앉아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미 정해놓은 것이었습니다. 한국 탄도미사일 기술 분석, 과대평가된 위협. 하지만 첫 문장부터 손이 멈췄습니다. 싱가포르에서 본 것들을 무시하고 기존 결론을 유지하려면 저는 학회 데이터를 의도적으로 축소해야 했습니다. 캠벨의 확인을 빼야 했고 리우의 증언도 빼야 했습니다. 그것은 분석이 아니라 조작이었습니다. 저는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려놓은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모니터 한쪽에 뉴스 알림이 떴습니다. 서울에서 열리는 ADX,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가 2주 뒤 개막이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세계 35개국에서 380개 기업이 참가하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방산 전시회였습니다. 저는 그 알림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학회 발표만 봤을 뿐입니다. 숫자만 들었지 실물을 본 적은 없었죠. 하세가와 씨의 말처럼 학회 발표는 부풀리기 마련이고 실제 현장을 봐야 진실을 알 수 있는 법이었습니다. 저는 ADX 참관 신청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에게 더 연락을 했습니다. 나카무라 쇼타, 48살, 미쓰비시중공업 미사일 사업부 전 부장이었습니다. 일본 자위대 지대함 유도탄 개발에 참여했던 사람으로 일본 미사일 개발의 현장을 아는 몇 안 되는 실무 전문가였죠. 나카무라 씨, ADX에 같이 가실 생각 없으십니까? 한국 방산 현장을 직접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나카무라의 답장은 짧았습니다. 저도 마침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일정 맞추겠습니다. 2주 뒤, 저는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공항 문을 나서는 순간 차가운 가을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도쿄보다 조금 더 건조하고 조금 더 차가운 공기였습니다. 나리타 공항과는 다른 종류의 활기가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의 걸음이 빨랐습니다. 공항 내부의 안내 시스템이 깔끔하게 작동하고 있었고 직원들의 움직임이 기민했습니다. 공항에서 서울 도심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한강을 건너는 순간 도시 전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고층 건물들이 빽빽하게 들어선 스카이라인, 강 위로 이어지는 다리들. 도쿄의 그것과는 다른 종류의 역동성이었습니다. 도쿄가 질서정연한 정밀함이라면 서울은 에너지가 넘치는 역동함이었습니다. 나카무라가 옆자리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서울이 이렇게 큰 도시였나요? 생각보다 훨씬 현대적이네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숙소에 짐을 풀고 저녁에 호텔 창가에 앉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눈 아래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만 개의 불빛이 도시를 가득 채우고 있었죠. 도쿄의 야경과 비교하게 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비교할 필요가 없는데 자꾸 비교하게 됐습니다. 리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서울에 도착했어. 내일부터 전시회야. 리사의 답장이 빠르게 왔습니다. 엄마, 열린 마음이라고 했지? 한국 음식도 꼭 먹어봐. 엄마 입에 맞을 거야.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음식을 먹으러 온 게 아닌데. 하지만 그날 밤잠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 전시장에서 무엇을 보게 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대가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내가 30년간 믿어온 것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그 두려움을 안고 저는 잠이 들었습니다. ADX가 열리는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한 것은 아침 9시였습니다. 전시장 입구부터 규모가 남달랐습니다. 35개국 380개 기업의 부스가 펼쳐진 공간은 도쿄 빅사이트의 방위장비 기술전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사람들의 열기, 각국 군복을 입은 관계자들의 움직임, 대형 스크린에서 쏟아지는 영상들. 저는 나카무라와 함께 전시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전시관이었습니다. 전시관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규모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천장까지 닿는 대형 스크린, K9 자주포 실물 크기 모형이 중앙에 놓여 있었고
그 뒤로 천국 미사일 방어 시스템, 비오 복합 대공포까지 일렬로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전시물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전시관 한쪽 벽면 전체를 차지하는 인포그래픽이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방산 수출 현황이 세계 지도 위에 표시되어 있었죠. 폴란드, K9 자주포 672문, K2 전차 1000대 계약, 호주, 레드백 보병 전투차 129대, 이집트, K9 자주포 200문,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핀란드, 인도, 루마니아. 저는 그 지도 앞에 서서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숫자를 하나하나 세봤습니다. 수출국 8개국, 누적 수출 계약 규모가 무려 7조 원을 넘는다는 표기가 있었습니다. 나카무라가 제 옆에 서서 같은 지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오노 씨, 미쓰비시가 자위대 납품하는 십식 전차가 연간 몇 대인지 아십니까? 저는 알고 있었지만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카무라가 스스로 답했습니다. 13대입니다. 연간 13대. 한국은 K2 전차를 연간 40대 이상 만들고 유사시 생산 라인을 확장하면 100대 이상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의 7배에서 8배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전시관 안쪽으로 더 들어가자 K9 자주포 생산 라인의 영상이 대형 스크린에서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창원 공장의 내부 영상이었습니다. 완성 단계의 K9 자주포가 생산 라인을 따라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한눈에 들어오는 것만 20대가 넘었습니다. 영상 옆 설명 패널에 적힌 수치가 눈에 꽂혔습니다. 연간 생산 능력 120대 이상, 유사시 확대 생산 350대, 소프트웨어 국산화율 93%, 핵심 부품 자체 생산 비율 87%, 계약 납기 이행률 99.2%. 저는 그 숫자들을 메모했습니다. 손이 자꾸 느려졌습니다. 적는 속도보다 충격을 소화하는 속도가 더 느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카무라가 조용히 저에게 말했습니다. 오노 씨, 솔직히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나카무라를 바라봤습니다. 미쓰비시의 미사일 사업부에서 일할 때 한국 방산을 벤치마킹한 적이 있습니다. 내부 보고서에서 한국을 추격 대상으로 분류했었죠. 그런데 그게 5년 전 이야기입니다. 5년 사이에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나카무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일본은 핵심 부품의 40% 이상을 미국에서 수입합니다. 미국이 수출을 제한하면 우리는 미사일을 완성할 수 없어요. 한국은 자체 생산 85% 이상입니다. 엔진, 유도장치, 탄두, 추진 체계까지 전부 자기들이 만듭니다. 저는 그 말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일본 미사일 개발의 핵심이 미국 부품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업계에서 은근히 알려진 사실이었지만 현장 실무자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나카무라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속도 차이입니다. 일본이 신형 미사일 한 종을 개발하는데 검토 회의만 12차례 합니다. 기술 검증, 예산 심의, 국회 동의, 미국과의 조율까지 합치면 개발 착수까지만 3년에서 4년이 걸려요. 한국은 같은 기간에 개발을 끝내고 실전 배치까지 마칩니다. 일본이 검토 회의를 12번 하는 동안 한국은 3세대 미사일을 실전 배치했다. 저는 그 문장을 노트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펜을 놓았습니다. 더 적을 힘이 없었습니다. 전시관을 나와 야외 전시장으로 이동했습니다. 가을 햇살이 전시장 위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각국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사이를 걸으며 저는 이상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하지도 않았고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멍했습니다. 30년 동안 제가 서 있던 자리가 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발밑에 땅이 사라지고 허공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죠. 나카무라가 옆에서 조용히 걸었습니다. 우리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많은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야외 전시장을 둘러보고 다시 실내로 돌아왔을 때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싱가포르에서 만났던 리우 첸밍이었습니다. 중국 국방대학 개건 교수. 그도 ADX에 참관 왔던 것이었죠. 리우가 저를 발견하고 손을 들어 인사했습니다. 오노 씨, 여기서 또 만나네요. 직접 보러 오셨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리우 씨도 직접 확인하러 오신 겁니까? 리우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싱가포르에서 학회 발표를 봤지만 숫자만으로는 판단이 안 되니까요. 직접 실물을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셋,
저와 나카무라 그리고 리우는 자연스럽게 함께 전시장을 돌게 됐습니다. 미국 미사일 전문가도 아니고 유럽 방산 관계자도 아니고 일본과 중국의 전문가가 나란히 걸으며 한국 방산을 구경하는 풍경이 묘하게 느껴졌습니다. 현무 시리즈 전시 섹션에 도착했을 때 리우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전시된 것은 현무호의 실물 크기 모형이었습니다. 길이 12m가 넘는 거대한 몸체, 탄두 부분의 도립체 형상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 옆에 현무2 시리즈와 천무 다연장 로켓도 나란히 전시되어 있었죠. 리우가 현무호 모형을 올려다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실물로 보니까 더 실감 나는군요. 저도 올려다봤습니다. 모형이었지만 크기만으로도 압도적이었습니다. 이 안에 10톤급 탄두가 들어간다는 것. 그것이 500km를 날아가 8m 이내에 떨어진다는 것. 모형 앞에 선이 숫자가 아니라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리우가 천천히 모형을 한 바퀴 돌며 말했습니다. 오노 씨, 중국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큰 칼은 소리를 내지 않는다. 한국이 딱 그래요. 조용히, 소리 없이 이런 걸 만들어 놨습니다. 나카무라가 물었습니다. 리우 교수님, 중국은 둥펑 시리즈만 해도 종류가 수십 가지 아닙니까? 규모에서는 압도적이실 텐데. 리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규모와 정밀도는 다른 겁니다. 나카무라 씨. 둥펑-21을 예로 들면 CEP가 공식적으로 40m에서 50m 수준입니다. 한국 현무호의 8m와 비교하면 5배에서 6배 차이가 나죠. 우리가 미사일 100기를 쏴야 한국이 20기로 할 수 있는 일을 겨우 맞출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비교가 가슴에 직접 와 닿았습니다. 100기 대 20기. 숫자는 중국이 압도적으로 많지만 효율에서 한국이 5배 앞선다는 뜻이었습니다. 리우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건 생산 체계입니다. 한국은 설계, 소재 가공, 부품 제조, 최종 조립, 소프트웨어까지 전부 한 나라 안에서 해결합니다. 수직 통합 생산이에요. 중국도 규모는 크지만 핵심 정밀 부품은 아직 러시아나 유럽에 의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국은 그것마저 자체적으로 다 합니다. 나카무라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아니, 일본은 중국보다 더 심했습니다. 핵심 부품의 40%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세 나라의 방산 전문가가 나란히 서서 한국 미사일 모형을 올려다보는 이 상황이 기묘하게 느껴졌습니다. 일본도 중국도 각자의 이유로 한국을 낮게 봐왔던 나라들이었습니다. 그 두 나라의 전문가가 지금 같은 자리에서 같은 결론에 도달하고 있었습니다. 리우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했습니다. 오노 씨, 저는 베이징에 돌아가면 두 번째 재평가 보고서를 써야 합니다. 6개월 전 보고서가 이미 상당한 충격이었는데 이번에는 더 할 겁니다. 일본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질문이 단순한 물음이 아니라 도전처럼 들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중국은 이미 두 번째 재평가에 들어가는데 일본은 첫 번째 재평가조차 시작하지 않았다는 사실. 그것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전시장을 나온 것은 오후 5시쯤이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기울어지면서 전시장 건물들 위로 주황빛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는 코트깃을 세우며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나카무라가 옆에서 걸으며 말했습니다. 오노 씨, 미쓰비시에 있을 때 한국 방산을 분석하면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느꼈습니다. 어떤 점이요? 한국 엔지니어들의 속도가 설명이 안 됐습니다. 같은 스펙의 미사일을 개발하는데 일본은 8년, 한국은 3년. 인력 규모는 비슷하고 예산은 오히려 한국이 적은데 속도는 2배 이상 빨랐어요. 저는 걸음을 멈추고 나카무라를 바라봤습니다. 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카무라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결제 단계의 차이라고 처음에는 생각했습니다. 일본은 결제 라인이 7단계, 한국은 3단계. 그래서 빠른 거라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3배 속도 차이가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면 뭐가 다른 겁니까? 나카무라가 멀리 전시장 건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절박함입니다. 한국에는 북한이라는 직접적인 위협이 있습니다. 미사일 개발이 느리면 사람이 죽습니다. 우리 일본은 미국의 우산 아래 있으니까 느려도 괜찮다고 생각했죠. 그 차이가 30년 동안 쌓인 겁니다. 느려도 괜찮다. 그 한마디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일본은 미국이 지켜주니까 직접 만들 필요가 없었고
직접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 느렸고, 느리니까 뒤처졌습니다. 한국은 누구도 지켜주지 않으니까 직접 만들었고, 직접 만드니까 빨랐고, 빠르니까 앞서 나갔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저는 곧장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보고서 초안을 다시 열었습니다. 제목을 바라봤습니다. 한국 탄도미사일 기술 분석, 과대평가된 위협. 저는 그 제목을 한참 동안 들여다봤습니다. 이 제목을 유지하려면 오늘 본 것들을 전부 무시해야 했습니다. 7조 원 수출 실적을 무시해야 했고, 93% 소프트웨어 국산화율을 무시해야 했고, 99.2% 납기 이행률을 무시해야 했고, 나카무라의 고백을 무시해야 했고, 리우의 재평가를 무시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분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제목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새 제목을 타이핑했습니다. 한국 탄도미사일 역량의 재평가. 하지만 손이 거기서 멈췄습니다. 제목은 바꿨지만 본문을 쓸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 보고서를 쓰면 하세가와 씨가 뭐라고 할지, 방위성이 어떻게 반응할지, 30년간 제가 써온 모든 보고서가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그것들이 무서웠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서울의 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불빛들. 그 불빛들 하나하나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이것을 만들어 왔습니다. 하세가와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ADX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현장을 보니까 학회 발표가 오히려 보수적이었습니다.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선생님, 보고서 방향을 바꾸려고 합니다. 제가 직접 보고 확인한 것을 기반으로 쓸 생각입니다. 하세가와 씨의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무거운 톤이었습니다. 오노 씨, 신중해. 그 보고서가 나가면 방위성이 난리가 날 거야. 30년간 한국을 추격국으로 분류해온 것이 틀렸다는 뜻이 되니까. 그건 당신 경력만의 문제가 아니야. 일본 안보 정책 전체의 문제가 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중국은 이미 두 번째 재평가에 들어갔습니다. 미국도 재분류를 논의하고 있고요. 일본만 제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하세가와 씨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내일 하루 더 보고 와. 그리고 결정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잠을 자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리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리사, 엄마가 오늘 많이 배웠어. 리사의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가 그런 말 하는 거 처음이야. 무슨 일 있었어? 저는 잠시 웃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내일 더 볼 게 있어. 그때 이야기해 줄게.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보고서 파일이 열려 있었습니다. 새 제목만 덩그러니 써있는 빈 문서. 한국 탄도미사일 역량의 재평가. 저는 그 제목 아래 첫 문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에는 첫 문장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6번을 쓰고 지웠습니다. 30년간 믿어온 것을 부정하는 첫 문장은 그렇게 쉽게 써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었을 때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 한국 측이 비공개 브리핑을 제안했습니다. ADX 참관 온 해외 전문가 소수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 세션이었습니다. 비공개 데이터를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그 브리핑에서 무엇을 보게 될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 이후로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저로 돌아갈 수 없을 거라는 것. 다음 날 아침, 비공개 브리핑 장소로 향했습니다. ADX 전시장 본관이 아니라 별도 건물이었습니다. 입구에서 신분 확인을 3차례 거쳤습니다. 휴대폰과 노트북 카메라에는 보안 스티커가 붙었습니다. 촬영 금지라는 뜻이었죠. 브리핑실에 들어서자 이미 몇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미국, 영국, 폴란드, 호주에서 온 방산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총 8명. 리우 첸밍도 있었고 나카무라도 제 옆에 앉았습니다. 일본과 중국의 전문가가 나란히 앉아 한국 미사일 비공개 브리핑을 듣는 상황이 묘하게 긴장됐습니다. 브리핑을 진행하는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싱가포르 학회에서 발표했던 김도연 선임연구원이었습니다. 38살의 그 젊은 연구원이 다시 제 앞에 선 것이었죠. 김도연은 자리에 앉은 사람들을 한번 둘러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자료는 공개 제한 등급입니다.
이 자리에서 보신 내용은 소속 기관 내부 보고 용도로만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첫 번째 영상. 발사 장면이었습니다. 충청남도 어딘가의 시험장. 발사대에서 미사일이 솟구치는 순간 주변 공기가 일그러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열기 때문이었죠. 불꽃이 터지고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두 번째 영상. 500km 떨어진 표적 지점의 타격 순간이었습니다. 무인 카메라가 포착한 화면에 콘크리트 구조물이 찍혀 있었습니다. 미사일이 화면 위에서 떨어지는 순간 콘크리트가 폭발했습니다. 먼지와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고 화면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화면 구석에 숫자가 떴습니다. CEP 4.7m.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4.7m. 500km를 날아와서 4.7m 오차. 김도연이 담담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이 시험은 지난해 실시된 것으로 현무 5개량형의 정밀유도 시스템 검증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탄두 중량 10톤급, 초음속 돌입 조건에서의 CEP입니다. 나카무라가 옆에서 작게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볼 여유도 없었습니다. 시선이 스크린에 고정된 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슬라이드가 넘어갔습니다. 지하 관통 시험 결과였습니다. 지하 120m 콘크리트 구조물. 관통 후 내부 폭발 확인. 관통 깊이 128m. 128m. 목표 120m를 넘어서 128m까지 뚫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미사일을 분석해왔습니다.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 몸이 먼저 알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등줄기가 차가워졌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재래식 탄도미사일로 10톤급 탄두를 500km 날려서 5m 이내에 떨어뜨리고 지하 120m 이상을 관통하는 나라. 이것을 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과 러시아뿐이라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세 번째였습니다. 김도연이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추가로 극초음속 관련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크렘제트 엔진 연소 시험 결과가 화면에 떴습니다. 마 6 이상. 연소 지속 시간 120초. 핵심 내열 소재 자체 개발 완료. 마하 6이라고요? 저는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마하 6은 시속 7,400km입니다. 서울에서 도쿄까지 직선 거리가 약 1,150km. 마하 6이면 10분도 걸리지 않는 거리입니다. 그 계산이 끝나는 순간 등줄기가 얼음처럼 식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사일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동아시아 안보 질서 자체가 바뀌는 문제였습니다. 한국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실전 배치하는 순간 기존의 미사일 방어 체계는 무력화됩니다. 일본의 이지스 시스템으로는 마하 6 이상의 물체를 요격할 수 없습니다. 김도연이 브리핑을 마치며 말했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홀이 조용했습니다. 8명의 전문가가 모두 침묵했습니다. 질문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무슨 질문을 해야 할지 몰라서였습니다. 폴란드 측 전문가가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김 박사님, 이 기술을 수출용 버전으로 개발할 계획이 있습니까? 김도연이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자국 방위 목적입니다. 하지만 동맹국과의 기술 협력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영국 측 전문가가 물었습니다. 스크램제트 내열 소재 자체 개발이라고 하셨는데 개발 기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핵심 소재 연구 착수부터 시험 성공까지 4년입니다. 4년. 미국이 X-50일 웨이브라이더를 개발하는데 10년 이상 걸렸습니다. 한국이 4년 만에 해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손을 들지 못했습니다. 들 수 없었습니다. 질문을 하면 제가 이 기술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더 물으면 더 무서운 답이 돌아올 것 같았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나카무라가 벽에 등을 기대고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오노 씨, 마하 6이면 도쿄까지 10분도 안 됩니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지스로는 요격이 안 돼요.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나카무라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일본이 미국 MD에만 의존하면서 독자 개발을 미뤄온 30년. 그 30년이 이 격차가 된 겁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카무라의 말이 맞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리우 첸밍이 다가왔습니다. 그도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오노 씨, 마하 6 스크램제트까지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중국의 재평가 보고서를 한 번 더 업데이트해야겠어요. 리우가 잠시 멈추더니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숫자가 아닙니다. 무슨 뜻이죠? 저 안에서 브리핑하던 젊은 연구원 말입니다. 38살이에요. 마하 6 스크램제트를 설명하면서 표정 하나 안 변하더군요. 저런 사람이 수백 명, 수천 명 있다는 거잖아요. 10년 뒤, 20년 뒤에 저 사람들이 뭘 만들어낼지 상상이 됩니까? 저는 리우의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숫자는 현재를 보여주지만 사람은 미래를 보여줍니다. 한국의 진짜 무기는 미사일이 아니라 그 미사일을 만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호텔로 돌아온 저는 짐을 정리하다가 여행 가방 안쪽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아버지의 수첩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유품 정리를 하면서 가져온 것이었는데 이번 출장 때 무심코 가방에 넣어둔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낡은 가죽 표지의 수첩. 펼치자 아버지의 작은 글씨가 빼곡했습니다. 수첩 중간쯤에 한 페이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30년도 더 전에 쓴 것 같은 빛바랜 글씨였습니다. 서울 출장 기록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방위청 시절 한일 방산기술 교류 프로그램으로 한국을 방문했을 때의 기록이었죠. 아버지의 글씨를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오늘 한국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했다. 시설은 우리보다 열악했다. 장비도 부족했다. 하지만 한 가지, 한국 기술자들의 눈빛이 달랐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우리 일본 기술자들은 일을 정확하게 한다. 하지만 한국 기술자들은 일을 절박하게 한다. 그 차이가 무엇을 만들어낼지 나는 아직 모르겠다. 하지만 한 가지는 느꼈다. 그들에게는 반드시 지켜야 할 이유가 있었다.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이 기술을 만들고 있었다. 저는 수첩을 들고 있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지막 줄이 있었습니다. 유카리에게. 언젠가 이 아이도 이 분야에서 일하게 된다면 꼭 한국을 제대로 봐야 한다. 우리가 미국만 바라보는 사이에 한국은 스스로 길을 만들고 있었다. 아버지가 30년 전에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저만 몰랐던 겁니다. 저는 수첩을 가슴에 안고 한참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지 않았습니다. 닦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30년 동안 닫혀있던 것이 열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보겠습니다. 제대로 보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보고서를 처음부터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3시까지 작업했습니다. 싱가포르 학회 데이터, ADX 전시장에서 확인한 수치, 비공개 브리핑의 내용, 캠벨의 확인, 리우의 재평가, 나카무라의 고백, 모든 것을 정직하게 담았습니다. 숫자 하나, 증언 하나를 쓸 때마다 그것이 사실인지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번에는 결론을 먼저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데이터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따라갔습니다. 아침 6시에 보고서가 완성됐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일본이 놓친 30년, 한국이 쌓은 30년. 한국 탄도미사일 역량의 긴급 재평가. 첫 문장은 이랬습니다. 저는 30년간 한국 방산을 잘못 평가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데이터가 아니라 편견이었습니다. 그 첫 문장을 쓰는데 밤새 걸린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 쓰고 나니 나머지는 물 흐르듯 나왔습니다. 도쿄로 돌아온 다음 날, 하세가와 씨를 찾아갔습니다. 로폰기에 있는 그의 사무실이었습니다. 하세가와 씨는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63세 얼굴에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선생님, 읽어봐 주십시오. 하세가와 씨가 보고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제목을 읽고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표정이 읽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첫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맞은편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하세가와 씨가 페이지를 넘기는 소리만 사무실에 울렸습니다. 사각사각. 그 소리가 어린 시절 아버지 서재에서 들었던 소리와 겹쳤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하세가와 씨가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고 보고서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로폰기 도심의 빌딩 숲 너머로 맑은 하늘이 보였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선생님. 하세가와 씨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오노 씨, 내가 옳았어. 저는 그 한마디를 듣고 가슴이 턱 막혔습니다. 하세가와 씨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나도 알고 있었어.
한국이 추격국이 아니라는 것을, 5년 전부터 데이터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어. 하지만 인정하기가 싫었어. 인정하면 내가 35년간 해온 일이 전부 틀렸다는 뜻이 되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무서웠어. 일본 방산 정책의 근본을 흔드는 이야기니까. 미국 MD에 의존하는 구조가 잘못됐다고 인정하면 그 구조를 설계한 우리 세대가 책임을 져야 하니까. 하세가와 씨가 보고서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보고서는 나가야 해. 늦었지만 나가야 해. 내가 방위성 쪽에 루트를 만들어 줄게. 공식 채널은 아니지만 읽어야 할 사람들이 읽을 수 있게 해줄 수 있어.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하세가와 씨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쓸쓸하면서도 후련한 웃음이었습니다. 오노 씨, 내 아버지 케니치 씨가 생각나는군. 그분도 이런 보고서를 쓰셨을 거야. 한국을 제대로 봐야 한다고. 저는 아버지 수첩 이야기를 했습니다. 30년 전 서울 출장 기록. 한국 기술자들의 눈빛이 달랐다는 그 문장. 유카리에게 한국을 제대로 봐야 한다고 남긴 마지막 줄. 하세가와 씨가 한참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케니치 씨는 30년 전에 벌써 보고 있었구먼. 우리는 너무 늦었어. 저는 대답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보면 됩니다. 보고서가 유통되기 시작한 것은 3주 뒤였습니다. 방위성 내부에서 비공식적으로 돌았고 읽은 사람들의 반응이 하나둘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현직 자위관 2명이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노 소장님, 이런 재평가가 5년 전에 나왔어야 했습니다. 일본 안보 전문 매체에서 인용 요청이 왔습니다. 한 달 만에 학술 세미나 3곳에서 인용됐습니다. 방위성 장비국에서 비공식적으로 한국 방산 역량 재검토 워킹그룹을 만들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나카무라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노 씨, 미쓰 비시 후배들한테 보고서를 돌렸습니다. 반응이 뜨겁습니다. 한국 방산과의 기술 격차를 구체적으로 수치화한 자료가 일본에는 이게 처음이라고들 합니다. 리우 첸밍에게서도 메시지가 왔습니다. 오노 씨, 일본 보고서 소식 들었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거의 같은 시기에 한국 미사일 재평가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일이에요. 한국이 그만큼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됐다는 증거니까요. 캠벨에게도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캠벨의 답장은 짧았습니다. 오노, 잘했어. 솔직한 분석이야. 펜타곤에서도 참고하겠다. 저는 그 답장들을 읽으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보고서가 필요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뒤집으면 아무도 먼저 쓰려고 하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리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리사, 엄마가 보고서를 썼어. 한국 미사일에 대한 거야. 리사가 물었습니다. 엄마, 제대로 쓴 거야? 결론부터 정해놓고 쓴 거 아니지? 저는 웃었습니다. 아니, 이번에는 눈으로 본 그대로 썼어. 리사가 잠시 조용하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가 좋아하셨을 거야. 그 말에 목이 메었습니다.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기사, 고마워. 내가 그때 한마디 안 했으면 엄마는 아직도 서랍맨 아래칸에 넣어두고 있었을 거야. 리사가 작게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나도 고마워. 엄마가 달라진 거 느껴져. 지금 저는 새로운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목은 극초음속 미사일 시대의 동아시아 안보 질서 재편, 한국을 중심으로입니다. 그 보고서에서 한국은 더 이상 추격국이 아닙니다. 본문의 주요 장에 미국, 러시아와 나란히 들어갑니다. 저는 매일 아침 여전히 8시에 사무실에 출근합니다. 커피를 내리고 동아시아 미사일 동향 브리핑을 엽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 현무 관련 파일은 서랍맨 아래칸에 있지 않습니다. 모니터 첫 화면에 있습니다. 중국, 북한, 러시아와 나란히. 서재에는 아버지의 수첩이 놓여 있습니다. 30년 전 아버지가 서울에서 적은 그 문장 옆에 제가 한 줄을 덧붙였습니다. 아버지, 30년 늦었지만 저도 보았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맞았습니다. 저는 이제 데이터를 볼 때마다 한 번 더 묻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내 편견인가, 아니면 진실인가? 그 질문 하나가 저를 바꿨습니다. 더 정확히는 서울이 저를 바꿨습니다. ADX, 전시장에서 본 현무호의 거대한 몸체, 4.7m라는 숫자, 김도연의 담담한 눈빛, 나카무라의 떨리는 고백, 리우의 쓴웃음, 하세가와 선생님의 붉어진 눈.
그리고 아버지 수첩에 적힌 빛바랜 글씨. 그것들이 모여 저희 30년을 다시 썼습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조용히, 오래, 단단하게 무언가를 쌓아온 나라입니다. 세상이 알아주기를 기다리지 않고 그냥 계속 쌓았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때부터 시작해서 누구도 도와주지 않을 때도 멈추지 않고 쌓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그것을 보게 됐을 때 이미 그 높이는 모두의 예상을 훨씬 넘어서 있었습니다. 미국만 바라보던 일본, 규모만 믿었던 중국, 우리 둘 다 한국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지 않았습니다.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 오만함이 30년의 격차가 됐습니다. 한국에는 핵무기가 없습니다. 하지만 핵무기급의 억제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10톤급 탄두, 5m 이내의 정밀도, 마하 6의 극초음속. 그 숫자들이 저를 무너뜨린 것이 아닙니다. 그 숫자들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이유가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다시는 지키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그것이 한국이 미사일을 만드는 이유라는 것을 저는 서울에서 처음 이해했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 세대가, 어머니 세대가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 저보다 훨씬 잘 아실 겁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허리를 졸라매고 일했던 그 세대가 지금의 한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38살의 젊은 연구원이 그 위에 마하 6의 기술을 쌓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경이롭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울림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기억하는 한국의 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오노 유카리입니다. 30년 동안 서랍맨 아래칸에 한국을 넣어뒀던 일본 안보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그 서랍을 열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NSC 30년 경력 심의관이 서울에서 경험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저력을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이 이야기를 널리 공유해주세요. 조용히 쌓아온 힘이 세계를 놀라게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